오늘은 모의고사고요. 총 3, 4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1회하고 2회 연달아서 할 거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여기서 푸시면 되는 거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올라와 있는 모의고사 1회하고 2회를 푸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편하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어차피 많은 내용들이 다 반복되는 내용들이라 깊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할 거고, 일단 마이너스 35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해보수 방법이랑 일해보수 방법이랑 부호와 크기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이 부호와 크기 방법이고, 그리고 3번이 이진수고 일진수고, 얘가 이진. 그쵸. 예. 보수. 예. 보수 공식. 미안해요. 어저께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말을 첫 시간부터 그냥 말을 횡설수설하네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2번은 전혀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잠깐 복습하면요, 이런 거예요. 딱 세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딱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딱 세 개로 떨어지고 네 개로 떨어지고 다섯 개로 떨어지는 것들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로 떨어지는 것들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보기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그렇죠. 이게 세 개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들은 시험 문제 내기가 참 쉽다라는 거죠. 아직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부호를 표현하는 방법이 부호와 크기 방법, 사인드 마그네티튜드, 일의 보수, 이의 보수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부호와 크기 방법은 간단하죠. 뒤에서 크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플러스면 0, 마이너스면 1, 플러스면 0, 마이너스면 1,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고, 부호와 크기는 간단하죠. 부호와 크기는 간단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리고 1의 보수는 모든 비트를 반전하는 거는 아시죠? 그리고 2의 보수는 1의 보수 플러스 1이 되는 것도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있으면 반전시키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이렇게 1의 보수, 2의 보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포인트죠. 요거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시험 문제 내기도 되게 편하는 거죠. 그죠? 꼭 기본적인 내용 숙지하시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냈던 배경들은 이번 국가직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엽적인 문제들을 내려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엽적인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거든요. 제가 내는 지엽적인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있지만 제가 내는 지엽적인 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제시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이것도 비트 확장도요. 비트 확장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트 확장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아닌 것은 이렇게 일로 채우는 건 아니에요. 일로 채우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를 그냥 채운다는 게 똑같은 거잖아요. 일로 채우는 건 아니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자리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0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상위 비트를 부호 비트와 동일한 값으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양의 정수에 대해서 이해 보수를 해가지고 부호를 변경하는, 이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취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이것도 세 가지 딱 있어요. 그래서 비트 확장 첫 번째 방법 보시면 이렇게 최상위를 옮기고 0으로 쫙 채우는 거, 이렇게 쫙 채우는 거죠. 이렇게 0으로 쫙 채우면 되죠. 이거는 이제 부호와 크기 방법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죠? 0에서 쫙 채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죠.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죠. 이렇게 부호 비트를 쫙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부호 비트를 이렇게 쫙 채우면 되죠. 그리고 이진 정수로 만들고 얘를
그러니까 이해 보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부호를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 꼭 숙지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요. 나올 확률이 다분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들이잖아, 그죠? 근데 막상 시험 문제 닥치면 헷갈린다, 그죠? 막상 닥치면 헷갈리잖아. 아까 1번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그죠? 막상 닥치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풀어야 돼, 사실은. 자,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폰 노이만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죠. 그래서 코드와 데이터를 내부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이 맞고, 리스크는 시스크 구조에 비해서 명령어 종류가 적은 거 맞죠. 저거 잘못했다는 게 저거인가요 혹시? 근데 시약이 예전 시약이 S 아니요, 요거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요거 아닌데. 죄송해요. 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따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했어요. 어이없는 실수. 모의고사 문제 중에. 그거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걸 또 풀었어. 답도 맞았어. 근데 답이 잘못됐어. 이해 있겠죠. 그리고 파이프라인 기법은 하나의 작업을 다수의 단계로 분할해서 시간적으로 중첩되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얘는 병렬 처리 방식에 이제 하나의 명령어를 다수의 처리 장치로 동시에 처리하는 거는 MISD가 아니라 SIMD죠. 요 네 개는요. 꼭 숙지를 해야 돼요. SIMD, SISD, MISD, MIMD. 그죠? 그러니까 명령어가 몇 개냐, 그리고 처리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 폰 노이만 구조는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강의할 때 알려드린 방식인데 요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더 정확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리가 있고 여기 이렇게 CPU가 이렇게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린다고 이렇게, 그죠?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려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막 깔리죠. 어디에? 하드디스크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메모리로 올라와요. 실행하려고. 메모리로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CPU는 메모리에 있는 걸 이렇게 가져가서 실행을 하죠. 그렇죠.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CPU는 메모리에서 한 번에 한 번밖에 가져갈 수 없어요. 모든 명령어 처리는 다 하나하나. 근데 여기에서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로는 여러 개가 동시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맞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방식을 제일 처음에 재현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인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거 기억나시죠? SISD, SIMD, MISD, MIMD.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어가 몇 개냐, 데이터가 몇 개냐, 명령어가 몇 개냐, 그러니까 다중이냐 단일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짓는 거잖아요. 그것만 잘 구분 지으시면 돼요. 구분 지으시면 되고. 그래서 SIS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냥 일반적인 한 개의 명령어와 한 개의 데이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를 뭔가 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요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단일 명령어 스트림, 단일 데이터 스트림인 거죠, 그렇죠? SIMD는요, 하나의 명령어가 다수의 처리 장치에 사용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왔는데 멀티개로 처리하는 거는 이런 거, 행렬 같은 거 기억나시죠? 행렬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벡터 프로세서라고 하거나 아니면 배열 프로세서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가 들어오는데 멀티로 쫙 해야 되는 거. 거꾸로 된 건 이제 멀티로 들어오는데 하나로 나가는 거. 일기예보 같은 거, 그죠? 그게 이제 MISD고. 그래서 SIMD 뭐 동작 과정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로 들어오면 멀티로 이렇게 딱 처리한다는 어떤 그림인 거죠, 그죠? 그리고 MISD는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오면 하나로 처리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MIS죠. 대표적인 예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예보 분석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결론적으로 하나잖아요. 날씨가 좋냐 나쁘냐 그런 거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고 이거는 잘 사용되지 않는 구조인 거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MIMD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그 멀티 프로세서 있잖아요. 다중 프로세서 구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멀티 프로세서 구조인 거고 밀접 결합이랑 느슨 결합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프로세서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요.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으면 얘네들 사이에 통신이 원활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통신이 원활하다고 하는데 통신이 원활하면 밀접이고 원활하지 않으면 느슨 그런 거. 그러니까 서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냐, 활발히 할 거냐, 활발하지 않을 거냐 그런 거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만 캐치하시면 돼요. 포인트만 캐치하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스크 리스크인데요. 시스크 리스크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요약해야 되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에서도 요약을 하겠지만 여기서도 다시 요약을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서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요약하냐면 이렇게 시스크가 있죠. 그리고 리스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C는 컴플렉스예요. 그리고 R은 리듀스드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간단한,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복잡하냐는 건데요. 그거는 명령어 형식이 복잡해요. 명령어 형식이 복잡하면요. 뭐가 좋냐면 복잡한 명령어를 짧은 코드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죠. 그리고 리듀스드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 형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어 장치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다만 코드의 길이는 길어져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설이고요. 사설은 뭐냐면 옛날에는 메모리를 아끼는 게 큰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메모리가 남아 도는데 과연 그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시험 문제 나오면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내면 안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메모리가 남아 도는데 CPU도 남아 돌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자료 구조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CPU,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하고 뭐 빨리 처리하고 메모리를 남기고 뭐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CPU하고 메모리가 남아 도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의미를 옛날보다 크게 부여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정리된 거니까 이렇게 정리된 거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 파이프라인은 당연히 이제 아실 거잖아요. 파이프라인의 기본적인 특성은 요렇게 동시에 처리된다는 느낌이죠. 그죠? 동시에 처리돼가지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전제 조건은 해저드에 걸리면 안 된다. 기억나시죠? 해저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세 가지 해저드가 있었는데 그 해저드 3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단계, 4단계, 6단계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각 단계가 2단계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고 4단계는 어떤 걸 사용하고 6단계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 파이프라인 나오면 맞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용들인 거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인출 실행이고. 근데 뭐 하나를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2단계를 했을 때 그 2개의 단계가 처리 시간이 동일하지 않으면 2배의 속도 향상이 발생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작은 쪽, 시간이 더 적게, 그러니까 느리게 걸리는 쪽에 종속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더 잘게 쪼개면 돼요. 더 잘게 쪼개면 시간 배분이 거의 동일하게 맞출 수 있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긴 거를 맞추느니 더 쪼개가지고 작은 것들을 맞추면 훨씬 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 그런 얘기. 그래서
단계를 세분화하는데 단계를 세분화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해저드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계가 겹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4단계는 명령어 인출, 명령어 해독, 오퍼랜드 인출, 실행 정리하시고 4개 인출, 해독, 인출, 실행 4단계는 이렇게 수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단계 보시면은 명령어 인출, 명령어 해독, 계산, 인출, 실행, 저장까지 이렇게 6단계 뜬금없이 이제 단계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 저번에 하고 나왔잖아요. 단계 중에 아닌 것은 그쵸 기억나시죠? 4단계라고 계산 저장 추가하기 6단계. 그렇죠. 오케이 정리하시면 오케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시간 흐름도고 자 요것도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요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맨날 그리는 그림인데요. 이거 맨날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아시면 괜찮아요. 300번지에 add 255라는 명령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를 CPU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요 4개의 레지스터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PC에다가 300을 주고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 갖고 와서 IR에다 add 255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속도 차가 너무 심하니까 왜냐하면 CPU가 너무 빠르고 메모리가 너무 느리니까 이 속도 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MAR을 집어넣고 여기에 MBR을 집어넣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add 25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다 같은 메일반인 거죠. 메일반.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어차피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오케이. 지금 와서 이거 모르면 심각한. 이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다음에 요건데요. 요거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 잘 냈어요. 시험 문제를 잘 냈다는 거죠. 시험 문제를 잘 냈는데 제가 전제 조건 깐 거는 양방향이면 데이터 그리고 단방향이면 제어 그리고 예외가 입력과 출력은 제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단방향이지만 이거 예외죠. 얘는 데이터인 거죠. 데이터. 단방향인데 데이터인 경우는 입력과 출력인 거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은 정말 좋은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든 애들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런 그림은 정말 좋은 그림이에요. 근데 제어 흐름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제어 장치로부터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방향이 다 제어 장치로부터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 어쩔 수 없이 데이터하고 이런 것들. 그렇죠. 데이터.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되면 다 끝난 거죠. 이런 얘기들. 이거는 이제 정리된 얘기고, 그렇죠? 요건 쉬웠죠. 이런 문제는 혹시나 해서 내는 문제. 혹시나 모르는 게 아니라 점검 차원에서 내는 거예요. 점검 차원에서. 그래프는 없는, 그러니까 메시라고 있는데 메시하고 그래프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죠? 아니고. 그 다음에 펜,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블루투스하고 직비하고 NFC는 펜, 그렇죠. 와이파이는 다른 얘기죠. 그죠?
이거는 랜이죠, 랜.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랜, 와이어리스 랜이죠.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랜이 랜, 와이어리스 랜이죠. W 랜, 그렇죠? 요거 설명 보시면요, 메시는 지금 규모가 커질수록 통신 회선수가 급격하게 많아지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스타형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허브 있죠, 그죠? 허브 있죠. 링형은 순환형이죠, 이렇게. 버스는 뭐가 틀리냐면 재구성이 수월하지 않아요. 재구성이 왜 수월하지 않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화를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5m 이내에서 있으면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배치를 잘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금우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형 같은 경우에는 요거 허브를 우리가 그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그냥 컴퓨터라고 해도 돼요. 그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컴퓨터가 허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스트리형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버스형.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부분을 다른 말로 터미네이터라고 불러요. 터미네이터. 그래서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탭, 유도선,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얘기 나오면 뭐다? 버스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가 틀린 건요, 일단 작업은 맞아요. 태스크는 맞아요. 그리고 프로세서 제어 블록 맞죠. 그리고 스레드 제어 블록의 집합은 왜 집합이냐면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으니까 이 스레드를 여러 개 모으면 당연히 프로세서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프로그램이 아니냐면, 프로그램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냥 이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그냥 저렇게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그냥 이렇게 탁 던져놓으면 저거 그냥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프로세서가 되려면 메모리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은 절대 아니에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은 그냥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일단 운영체제는 멀틱스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요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멀틱스로부터 운영체제가 시작됐고, 그 안에 프로세서를 정의하고 있는데,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프로세서 제어 블록 여러 가지 것들로 프로시저로 제어할 수 있는데, 다 공이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 실행 중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실행 중인 게 붙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프로시저라고 그러면 프로세서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행 중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실행 중인 애들을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딱 떠 있는 애들, 이렇게 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실행 중인 애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요거 또 쉽죠.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위치가 55고 0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동을 하고 나서 다시 55에서 0의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 상황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니까 마지막에 100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C스캔이면 뭘로 바뀌어요? 6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요거는 스캔 스케줄링 정리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캔은 이렇게 되는 거고, C스캔은 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소프트웨어 방법론 아닌 것은 인데요. 방법론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어요. 요것도 시험 문제 정말 쉽게 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법론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는데 구조적 객체지향 애자일은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나선형은 프로세스예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프로세스와 방법론이 뭔 차이냐라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중간중간의 목표들인 거고요. 방법론은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어떤 하우 같은 것들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what이고요. 얘는 how예요. how. 그렇죠. 이게 무엇? how. 그래서 요거는 꼭 숙지하셔야 돼요. 프로세스에는 폭포스, 나선형, 프로타이핑, 유니파이드, 에자일이 있다. 그리고 방법론에는 구조적 객체지향 컴포넌트 에자일 방법론이 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자일 프로세스 있고 에자일 방법론도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됐죠? 요거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요거요. 유스케이스 요것도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비디오 대여점에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사용자 정보 중 미성년자를 위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하는 거를 공통으로 모아놓은 건요. 포함이고요. 그러니까 별개잖아요. 이거는 그냥 있어야 되는 것 중에 예외 사항인 거잖아요. 예외 사항. 예외 사항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 그리고 또 일반화 관계가 있고 연관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반화 관계 보시면요. 일반화는 상속이랑 같은 의미인데요. 요 상속은요. 그 우리 객체지향에서 상속 기억나세요? 네.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거랑 같은 개념. 그래서 보편적인 거가 있고 구체적인 게 있으면 보편적인 걸 구체적인 게 이렇게 상속하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기억나시죠? 이게 어떤 사이에서 일어나냐면 행위자와 행위자, 액터와 액터 사이에 아니면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사이에서 정의될 수 있는 관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사례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포함은 중복을 제거하는 거고 확장은 예외적인 이벤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중복을 제거했냐면 이거예요. 렌트 비디오에도 get 비디오 아이디가 있고 리턴 비디오에도 get 비디오 아이디가 있으면 얘를 하나로 놓고 중복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인클루드 시켜버리면 됐죠? 그 다음에 확장되는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인 건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미성년자를 위해서 부모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공통적인 코드는 아니죠. 예외적인 코드이죠. 예외적인 코드에 대해서는 extend, 확장을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림인 거죠. extend하고 include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 그림은 아까 그 지문에 나왔던 4개를 다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뭐 이런 것들, 얘하고 얘는 기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그러니까 액터하고 유스케이스의 관계를 연관관계라고 불러요. 연관관계. 연관관계가 뭐야? 액터하고 그냥 유스케이스의 관계, 연관관계, 일반적인 관계, 연관관계. 포함관계 기억나시죠? 확장관계 기억나시죠? 이런 게 포함관계인 거고, 요게 확장관계 이렇게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화하고 상속은 같은 관계죠. 그러니까 자동 이체하고 즉치 이체 요 사이에 상속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에서, 보다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걸로 상속이 일어나는 관계죠.
됐죠?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이제 숙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데요. 요거는 뭐, 예, 요거는 뭐 스태틱하고 이제 정적 변수하고 지역 변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에요. 함수를 호출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변수는 매번 초기화가 일어나고 전역 변수는 초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값을 유지하고 있다. 정적 변수는 그 값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계속 호출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두 번 호출을 하는데 이렇게 num이랑 count가 있는데 num은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값을 출력하고 나서 증가시키는 거고 count는 증가되고 나서 출력하는 얘기죠. 뒤에 플러스 플러스 있고 앞에 플러스 플러스 있잖아요. 그죠? 그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답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넘 같은 경우에는 그냥 00이 계속 출력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거고 얘는 아까 0이었으니까 1 다시 그 값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2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그 다음에 HTML5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 HTML5 요거 보시면요. 일단 쌍방향 통신 맞고 디바이스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응용 프레임도 작성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음악과 동영상을 위해서 플러그인이 필요 없죠. 얘는 필요 없어요. 음악과 동영상을 위해서 플러그인이 필요 없는 게 HTML5예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는 플러그인이 필요한 구조예요. 우리가 이제 HTML 사용하잖아요. 그 구조에서는 플러그인이 필요해요.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서 아니면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이 필요한 거예요. 플러그인이 뭐냐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작게 깔리는 프로그램인데 요거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HTML도 있고 SGML도 있고 XHTML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SGML로부터 HTML이 나오고 요걸 간소화시킨 게 XML이고 XML로부터 XHTML이 나오고 그리고 얘네가 통합돼 가지고 HTML5가 나오는 구조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 기본적인 어떤 히스토리는 아셔야 돼요. SGML이 그러니까 SGML의 아들이 HTML이고 형제가 XML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원류는 SGML이잖아요. 그죠? SGML에서 나왔죠. 그죠? 전자문서형 그 포맷인 거죠. 처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HTML5 다시 정리하면은 XHTML이 이제 나온 이유는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액티브엑스나 플래시나 실버라이트 자체가 플러그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플러그인이에요. 이런 플러그인이 필요 없다고요. 플러그인이 필요 없고 크로스 플랫폼은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나 그런 게 틀리면 보이는 방식이 달랐는데 HTML5가 있으면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달라도 보이는 게 동일하다라는 개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드리면 시멘틱 요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태그들이 더 자세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말 단순화시키면요. 옛날에는 태그가 10개였는데 지금은 20개, 30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자세하게 문서를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웹 소켓이라고 해서 소켓이라고 나오면요. 요거는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거예요. 소켓 나오면 웹 소켓은 이제 웹상에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한 API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웹 소켓. 자, 저번에 저한테 질문하신 건데요.
파일 API가 있어가지고 로컬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는 디바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 스택의 삭제 연산 순서 나열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왜 그럽니까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루틴이에요, 루틴. 이건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스택이 공백 상태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탑이 가리키는 요소를 리턴하고 그 다음에 탑을 하나 감소시키는 거는 이게 루틴이에요, 루틴. 이거는 왜 그러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루틴 원래 이렇게 동작을 하는 루틴인 거고요. 스택의 삭제 연산이죠. 그래서 스택의 삭제 연산 요거 저번에 그 수도 코드 보시면요,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탑이 가리키고 있는 놈을 리턴하고 그 다음에 탑을 하나 감소시킨다. 이게 삭제 연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어 있는지 체크하고 비어 있으면 언더플로우, 그러니까 더 이상 없다는 뜻이에요. 없으니까 없는데 빼려고 하지 마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탑에 있는 거를 갖고 오고 탑을 하나 감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6번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가 잘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 일반적인 그 어떤 그 자료 구조나 어떤 그 포인터나 어떤 그런 개념 있잖아요. 연결 리스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죠. 자, 2번, 3번, 4번이 왜 답이 되는지, 왜 문제 맞는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저번에 그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따로 2번, 3번, 4번은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1번이 왜 답이냐면, 왜 틀리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A next, 그러니까 요거 구문으로 봤을 때하고요, 요거 구문으로 따로따로 보면요, 맞는 구문이야, 두 개가. 따로따로 봤을 때는요. 근데 같이 놓고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요, A next가 C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A next가 아니고 그냥 C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C의 next의 프리뷰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C의 next의 프리뷰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D자 D. 여기 D잖아요. D. 만약에 여기 D가 있다면 ABCD니까 D가 있다면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프리뷰였어. 여기 프리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당황하시면요, 모든 게 다 답일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건 팁인데요. 요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특히 연결 리스트 문제에 있어서는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하나 바뀌면 완전 다 틀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잘못 문제 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순서가 안 바뀌어가지고 답이 완전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문제는 완전히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순서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요, 근데 문제 조건은 뭐가 주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문제 조건은 뭐가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주어진 조건은 요 노드하고 요 노드가 주어진 거예요. before하고 new 노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노드를 이렇게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new 노드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요, new 노드에, 그러니까 여기가 R 링크고 여기가 L 링크예요. 그렇죠? L 링크가 befor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ew 노드에 2번 같은 경우에는 new 노드에 R 링크가 지금 이 노드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노드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포를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포의 R 링크를 왜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R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따르게는 3번인데 3번을 여기를 나타내고 싶으면 내가 여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비포로부터 알아내야 되죠. 비포로부터. 그래서 비포의 R링크의 L링크를 찾아가지고 뉴노를 주고 그 다음에 이거 4번 알아내려면 비포의 R링크의 뉴노드를 그냥 매칭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이외 얘기는 좀만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